8주차 두 번째 순서입니다. 색채의 사용, 그 다음에 백의 민족에 관한 설명을 드릴 건데, 한복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8주차나 아니면, 여덟 번째 강의까지 이렇게 들으시는 이 강의의 과목의 그 명칭이 한국 전통복식의 미학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복이 그 어떤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그 한국 사람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선에 대한 아름다움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두 번째의 경우는 색채의 아름다움, 색채 사용의 아름다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색채 중에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하고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 들으신 적이 있으실 텐데, 백의민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흰 옷을 좋아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색채의 사용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우리가 색채라고 하는 거는, 눈으로 보는 거라고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색채는 눈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뇌를 한번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색채는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느낌을 갖거나 아니면 각각 색채에 대한 감정을 갖는다는 거죠. 가장 쉬운 건 이런 거죠. 무슨 색깔을 좋아해?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감정을 갖기 때문에 색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해? 혹은 나는 어떻게 느껴? 이러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 각 나라나 혹은 각 민족, 문화권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공통적으로 온 인류가 같이 생각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빨간 색깔이 그 굉장히 강력한 벽사의 색깔이다. 이런 거는 이제 그 온 인류가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흰색에 관한 느낌은 동서양이 다르고, 동양에서도 동북아가 다르고 그 기타 그 지역이 다르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색채 사용에 관해서 그 들으신 적이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제 색채는 오방색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그 많이 들으셨던 용어일 텐데, 그 오방색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후에 그 하얀색, 우리 흰색이라고 부르는 것에서도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채 사용에서는 인류학자나 민속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흰색, 검정색, 빨강색은 인류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건 중요한 색이다 이렇게 다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재앙하고 악귀를 막는 주술적인 색깔로 상징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거의 전 세계적으로 온 인류의 공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특히 빨강색은 벽사의 색깔, 악을 물리치는 색깔이죠. 그래서 그 악을 막아주는 색깔로 지금 이제 문명사회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그 지역에서는 아직도 옷은 입지 않아도 몸에다 빨간 페인팅이 이제 그 주로 진흙을 바르는 거죠. 그런 그 습속을 가지고 있는 부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강색을 우리 뭐 아마존이나 이런 그 필름 같은 것을 보시면 더러 보셨을 거예요. 몸에다 빨간 칠하고 있는 거. 그게 다 벽사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과학적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고 일어났는데 천둥하고 번개가 친다. 그리고 끊임없이 비가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무섭죠. 그래서 뭔가 그 자신을 좀 보호해줘야 되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래서 생겨난 게 이제 종교 같은 것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련된 종교 말고 우리 보통 이제 원시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원시 종교에서 가장 먼저 행할 수 있는 게 바로 자기 몸에다 직접 어떤 칠을 하거나 하는 거죠. 그리고 벽에다 무엇을 그리거나 아니면 방식은 좀 다르지만 기도 같은 것을 하는 겁니다. 기원의 목적으로요. 그래서 그렇게 그 벽사를 원하는
그러니까 그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것들은 이제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몸에다 빨간색을 칠하는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서나 있었던 풍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붉은 색깔을 벽사의 색깔로 썼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리고 그 흰색하고 빨강색, 이거는 이제 되게 생명하고 연결을 지어서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백혈구, 적혈구,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붉은 색깔 같은 것들이 연상되는 게 또 있죠. 붉은색이. 혈액입니다. 피.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생명하고 직접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빨강색,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인간 삶에 특히 이제 제가 그 벽사의 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그 혈액,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인간이 생각하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 삶과 죽음 같은 거. 그래서 빨강색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의미로 오랫동안 많이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흰색도 이제 그렇게 생명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좀 양가 감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검정의 경우. 그래서 검정의 경우는 이제 대부분 좋은 것을 떠올리지는 않습니다. 좋은 것을 떠올리지는 않지만 검정이 반드시 이제 죽음만을 이렇게 연상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검정은 그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는 우리가 이해할 때 조금 이해를 폭을 좀 넓혀야 하는 그런 색깔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검정의 경우는 적어도 우리 길상이라고 하는 좋은 것을 원하는 그런 것을 그 표현하는 방식의 색깔로는 적당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검정은 사용할 수는 있지만 지극히 긍정적인 방식으로 검정이 사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검정의 경우는 이제 서양에서는 죽음의 색깔이고요. 그렇지만 동양에서는 그 곧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흰색과 검정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문화권에 따라 좀 다르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화권에 대한 인식이 개인적으로 색채 감정보다는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이와 같이 빛깔은 단순한 시각과 색채상의 차이가 아니고 인간의 심리, 생리, 감정, 그리고 생물학적 체험을 모두 포괄하는 원초적인 영역입니다. 색채에 대한 상징적 의미는 여러 시대를 통해서 통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색채의 상징성은 주로 사물의 형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물을 연상할 때 되게 이제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하고 색채의 상징성은 이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색채의 상징성은 색채의 심리적 특성과 결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빛깔이 담고 있는 의미나 상징성은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의미가 있는데 그 색깔의 상징성을 모르는 경우에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도 알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 한복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이제 오방색하고 그 다음에 흰색입니다. 근데 그 오방색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으셨을 테고 되게 그 무엇인지 나는 알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방이라는 게 이제 5가지 방위다 이거 다 아실 거고요. 동서남북 중앙 이게 오방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동서남북 중앙에 색깔을 매치해 놓은 거죠. 그래서 동쪽은 파란 색깔, 서쪽은 흰 색깔, 그 다음에 남쪽은 붉은 색깔, 그 다음에 북쪽은 검정 색깔, 그리고 가운데는
노란 색깔인 것입니다. 이건 이제 오방색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게 그냥 감각적으로 혹은 미적으로만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그 감각이나 미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굉장히 이제 비중이 적고, 이것은 이제 그 사상 체계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전에도 그 색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오방정색이라는 게 있고 오방간색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오방정색, 그 다음에 오방간색, 보통 이제 그 오정색, 오간색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문화 속에 상당히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은 분야에 이 오방색이나 오간색이 쓰이고 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청이나 아니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비빔밥, 뭐 구절판 이런 데도 오방색이나 오간색이 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오방색이나 오간색 외에는요, 우리나라의 그 색깔을 표시하는 그런 그 단어들이 있는데, 낱말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 색깔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방색이나 오간색을 제외하고는 색깔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그 한국 문화 속에 이제 그 색채에 관해서는 뭐 감각적이거나 미적이거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생각을 담고 철학을 담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굉장히 관념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국 문화 속에 나타나는 빛깔은 굉장히 다양하고 특이한 배색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오방색 얘기하면서도 그 오방색에서도 사실 그 추나추동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그 색깔에 각각 계절까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그 동양에서 이런 것이 통용되고 이런 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지, 서양에서는 이제 절대 있을 수 없는 색깔을 이렇게 계절까지 연결시키는 일은 없는 거죠. 동서양이 사실은 저는 만나기가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문화 속의 색채 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연을 거슬리거나 아니면 자연에 대치하는 개념으로 색깔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제일 중요한 게, 되게 그 오방색이나 오간색 같은 걸 얘기할 때도 그 친화적이거나 융화적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개념, 우리 그 동양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거 중화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생활 전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색깔을 쓰는 데 있어서 되게 오방색을 쓰게 되면 이제 오간색을 반드시 집어넣는다든가 해서 그렇게 그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백의민족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별명이죠. 백의민족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얀 옷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김홍도가 그린 평안감사 향연도로 가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정말 백의를 사랑하는 민족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백의민족이라고 하는 용어는 흰 옷을 즐겨 입는 우리나라 민족, 그 한민족의 별명, 별칭입니다. 고대부터 우리나라 한민족의 경우는 제천 사상과 여러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그 우리나라 민족에 영향을 많이 준 것, 삼교라고 부르는 종교와 뭐 종교 겸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영향을 많이 주어서 흰옷을 더욱더 사랑하게 이렇게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다 아시는 것처럼 유교, 불교, 도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삼교를 유불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유불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유불선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 세 종교, 이 세 사상의 경우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절제입니다. 그래서 과하지 않게, 그리고 꾸미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색채 사용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흰옷을 즐기는데 우리 한민족이 흰옷을 사랑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 문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흰옷을 좋아했다는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래된 것도 그렇고요. 기록 중에는 1123년에 서경이 쓴 고려 도경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려 사람들이 신분에 관계없이 흰옷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흰옷을 좋아해서 흰옷이 굉장히 문제가 됐을 정도로 이제 흰옷을 못 입게 할 정도로 그 흰옷을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한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얀 옷을 좋아하는 이 흰옷의 경우는 사만 삼국시대 이래로 우리 최근세사까지 계속된 풍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흰옷을 좋아했는지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여러 번 하얀 옷을 입지 못하게 하는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옷을 입지 못하게 한다든가 뭐 옷에 대한 복식에 대한 금지령 같은 거, 금제령 같은 것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복식 같은 것은 나라에서 규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금지령은 한 번 내려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똑같은 것을 여러 번 내리죠. 다시 말하면 나라에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금지 같은 거는. 자, 그래서 그 13세기 후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고려 충렬왕 때도 하얀색을 입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안 지켜지죠. 조선에도 태종, 세종, 연산군, 인조, 현종, 숙종, 그리고 잘 아시는 영조 때까지도 입지 마세요, 입지 마세요, 입지 말라니까 이렇게 그 백의 금지령이 계속 내려졌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백의를 금지하는 것이 하얀 옷을 입는데 굉장히 많은 노동력과 비용이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큰 이유가 될 겁니다. 그래도 흰옷을 굉장히 사랑했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태어났을 때도 아이한테 흰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흰옷을 입히기 때문에 한국인은 우리 한민족의 경우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얀색으로 백의로 일생을 마쳤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광경인데 너무나 다 흰옷을 입어가지고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고요. 그 여러 명이 다 글로 남겼습니다. 책에다가. 그래서 옷감, 빛깔은 남자나 여자나 다 희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걸어가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 모두 다 하얀 옷을 입었다 이렇게 쓴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1895년에 변복령이라고 하는 변복령은 이제 흰 옷을 입지 말고 색깔 옷을 입어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불편한 옷을 조금 이제 바꿔 입는 그런 권장하는 변복령하고 단발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게 이제 의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나라에서 국가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의병까지 일으켰던 이 백의를 사랑하는 우리나라 하얀 옷을 숭상하는 이런 집착은 나중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했을 때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일제 강점기 때 흰옷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흰옷을 입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하는 거죠. 최남선 잘 아시는 이제 언론인 겸 작가시죠. 뭐 시도 쓰시고 하시는 분인데 조선 상식 문답이라고 하는 책에서 조선 민족이 하얀 옷을 숭상하는 거는 굉장히 오래됐다.
수천 년 전부터 그랬기 때문에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것인데 그렇게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쓰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제가 전 시간에도 그 우리나라 옷의 그 색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흰 옷만을 사랑한 것은 아니고 흰 옷만을 입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말씀드렸던 오방색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굉장히 그 활발한 그런 그 정서 같은 게 있거든요. 즐겁게 노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그 정적인 뭐 흰색 이런 색깔만 옷으로 입었던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고려 도경에는 뭐 흰색 이야기도 나오지만 흰색 옷 얘기도 나오지만 여성들의 경우는 이제 신분하고 상관없이 노란 옷도 많이 입었다 이런 기록도 있다는 겁니다. 자, 고종 때, 네, 뭐 최근이죠. 최근사. 세탁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색깔 옷을 입으라고 그 장려를 많이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제강점기 때는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하면 색깔 옷 입는 날 이렇게 정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이제 흰 옷을 입고 흰 옷만을 입으니까 1929년에 음력 1월 5일을 색깔 옷 입는 날로 정했습니다. 정하나 마나죠. 지켜지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먹물을 막 뿌리기도 하고 시장에 못 오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그 백의가 하얀 옷이 우리 민족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더 굳혀주는 그런 반작용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흰 옷을 입었던 것은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염색 기술이 없고, 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강의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낭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흰 옷만을 입은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염색 기술이 없었던 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이 다 그 강의를 통해서 아셨기 때문에, 이런 그 동북아시아의 음양 오행설 때문에 사실 흰 옷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또 그 우리 민족이 특히 이제 꾸미지 않는 거, 뭐 그다음에 소박한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정서도 있기 때문에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흰 옷을 그 숭상하고 많이 입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서 그 염색 기술이 없다 혹은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뭐 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흰 옷도 아주 흰 옷은 표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희게 염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백이민족이라고 해서 흰 옷을 얘기하고 있는데 흰 옷이 한 가지 색깔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눈같이 흰 것은 표백을 한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우리 아까 소색을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미색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렇게 그 베이지 색깔에다가 흰색을 좀 섞은 그런 색깔이 보통 이제 소색이라고 불리우면서 흰색에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이민족은 눈같이 흰 것도 입었지만 그렇게 약간 그 미색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그 색채 용어 중에는 미색이 있습니다. 미색이라고 하는 색깔도 흰색의 범주에 넣어서 같이 많이 이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흰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성들한테 이제 빨래를 할 때 굉장히 이제 표백을 여러 번 해갖고 그 눈처럼 희게 표백을 하게 하는 그런 이제 그 여성의 그 과도한 노동에 관해서 특히 이제 외국의 그 여성 선교사가 써놓은 글도 있습니다. 시계 만들려고 이제 그 여성들이 빨래를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힘들게 하는 광경 같은 것들이 이제 묘사되면서 비난을 한 그런 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백이라고 하는 것은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상징이고 그다음에 오히려 쓸 수 있는 시간이 있고 흰옷을 만드는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빈곤의 상징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비용하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죠. 흰색을 만드는 것. 그래서 국가적인 낭비로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백의를 금지하는 그런 금지령이 굉장히 여러 번 내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일제강점기 같은 때는 정책적으로 흰옷을 못 입게 해서 오히려 더 흰옷에 집착하게 만드는 그런 반작용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흰옷의 범위에는 소새까지도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순수, 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이제 삼교, 우리 유불도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종교나 철학에서 나온 흰색 숭상이라고 할까요? 숭배 같은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민족을 지배해 왔습니다.